관세 우려에 새로 등장한 이 미국의 감세 법안까지 시장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지켜보는 연준 역시 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김명실 아임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모시고 시장 전망 그리고 채권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부분이 뭔가요? 일단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발표됐던 감세한 연장 소식 같은 선상으로 미국 채권 시장의 공급 확대 우려감일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재정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감세 법안이 하원 통과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재정 적자, 국가 채무에 대한 공포는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오늘 오히려 조금 진정세 보이긴 했습니다만 더 올라갈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데 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들이 특히 TLT라든가 이런 것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하거든요. 이 어떻게 보시는 선이 있습니까? 네, 일단 왜냐하면 이렇게 재정 적자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작년에 미국 재정 적자가 1.8조 달러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재정 수입은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감세 법안을 통과하는 대신에 감세 정책을 미는 대신에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도지라는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메디케이드라든지 약간 과도하게 계상됐던 정부 지출을 줄여가고 결국에는 작년에 재정 적자가 1.8조 달러 터지면서 미국 국채 발행도 비슷한 수준으로 발행이 됐는데 올해 만약에 감세안 통과 반면에 정부 지출은 줄이지 못한다면 재정 적자는 1.8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미국 국채 공급은 1.8조 달러 이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채권 시장에서 금리를 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는 그대로가 형성이 되면 당연히 금리는 오르고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30년물 기준으로는 5%가 아니라 6%까지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금리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맞아요. 근데 일단 트럼프 정부 자체가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재정 수지 개선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꼭 있어요. 만약에 감세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 축소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금리는 더 올라갈 거고요. 반대로 이제 재정 지출 축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실제로 감세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수지가 작년만큼 늘어나지는 않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임증권 하우스에서 바라보는 기준선들이 현재까지 전망치가 어느 정도로 나와 있나요? 일단 저희는 작년 대비 올해 재정 적자는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세안 당연히 마이너스적 요인이긴 한데 반대로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 펼치고 있잖아요. 관세가 미국의 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6% 정도로 크진 않지만 실제로 2.5% 부과에 비해서 10%라면 한 4배 정도 증가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수입량, 물동량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작년 대비해서는 올해 관세는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절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재정 적자 규모가 1.8조 달러가 아니라 그 이하로 줄어들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는 아마 이제 저희도 연말 기준으로는 4%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이면에는 최근에 나타났던 재정 이슈 이외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 부분들도 작용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물론 거기는 전제가 붙는다는 점까지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거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지금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 국채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도 지금 금리에 대해서 불안하고 있는데 이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지금 최근에 국채 금리들이 많이 올랐던 국가들의 공통점은 재정에 대한 문제였어요. 결국에는 과거에 이제 과도하게 끌어섰던 부채. 재정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부채에 대해서 한도에 직면을 했고 지난주에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이 무디스에서 한노치를 강등을 시켰잖아요. 결국에는 부채의 사이즈 플러스 과연 이제 정부가 발행한 채권들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의심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국채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하를 해도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정부 측면에서는 돈을 풀어서 내수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양시킬 수밖에 없고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러고 있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독일이 부채 브레이크 풀면서 재정 확대를 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같은 현상들이 과연 이제 꾸준히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기라든지 물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다시 펀더멘털 부분들을 반영해서 통화 정책이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이클을 돌 거예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증시 약간 불안하고 채권 시장 더 많이 불안하고 달러 약세면 셀 아메리카라는 말을 우리가 지워질 수가 없는 단어인데 그 상황에선 이거 더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구조적 지금 구도 자체는 이제 셀 아메리카로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채권도 불안하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다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권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시 셀에서 바이로 전환될 수 있을지 아니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을지가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과거에 이제 사례가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수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었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경기 부양을 했더니 실제로 이제 부동산도 살아나고 뭐 주식이라든지 위험 자산들도 반등했던 시기들이 있어요. 반대로 채권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올해 아마 3분기에서 4분기 정도에 미국의 실질적인 경기가 얼만큼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경기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 선행되면서 시장의 기대감들을 증폭시킬 수 있을지가 뭐 셀에서 바이로 트랜스퍼가 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셀 아메리카가 될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백악관은 금리 내려라라고 하고 있고 연준은 지금은 좀 신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시장에서 알고 있던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께서 바라보시는 미국의 통화 정책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셔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시장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5월 달이었다가 6월 달이었다가 지금은 7월도 어려울 것 같다. 뭐 9월, 12월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한 번만 가능하다. 12월 이런 전망들도 내고 있어요. 네. 다만 저희는 지난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당연히 물가가 안정되는 부분들도 확인이 돼야 되는데 고용도 우리가 주시를 해서 보겠다라는 거죠. 물가는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하드 데이터 관련된 물가 지표들은. 근데 이제 고용 지표가 관건인 거죠. 4월달 비농업 고용 지수가 이제 12개월 평균 대비 상회를 했어요. 뭐 실제로 저희가 인식하기에는 경기 안 좋으면 고용이 둔화가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예. 근데 뭐 작년부터 연준의 금리 인하 목표 중 하나였고, 근데 실제로 고용 지표의 둔화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타임 렉이 발생할 뿐이지 고용 시장 둔화 자체에 대한 명제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 정도에는 실질적으로 고용 관련된 하드 데이터들도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9월달에 연준 그리고 12월달에 연준의 인하가 2차례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건은 이제 연준이 내년도에 과연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뭐 관심사가 되겠죠. 뭐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는 바뀌지는 않을 건데 내년도부터 정말 경기가 생각지 못하게 더 나빠지기 시작한다면 연준은 빠르게 인하를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애매한 구간들이 조금 지속이 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도 올해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늦어지겠죠. 저는 투자보다는 전달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 결국 지금과 같은 일련의 사태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재정과 관련된 이런 긴축적인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경기 방향성이 뭐 좋아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도 뭐 10년물 기준으로는 연말 4%, 내년도에도 방향성 자체는 아래쪽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한테 무슨 얘기냐면 장기채 투자하신 혹은 퇴직연금에 장기채 포트폴리오 있는 분들은 손해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미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이 국채를 지금 저점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투자 전략, 국채 관점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제 미국 국채 관련된 상품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너무 힘드실 거예요. 예.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TLT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레버리지를 썼던 TMF 같은 상품들을 매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밤잠을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이 시기 자체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재정 적자가
정말 줄어들 수 있는지, 이게 줄어들지 못한다면 제가 아까 5%가 아니라 6%까지도 갈 수 있는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전까지 저희가 지금 남은 시점은 5월, 6월, 7월, 8월, 4개월, 3, 4개월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채권 시장에도 찾아올 거고, 예. 그 3개월 정도는 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뭐 듀레이션을 늘리거나 이런 전략보다는 조금 더 홀딩하고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 채권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불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